1심은 무인기 작전이 개헌 선포 명분이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재판정에서 심리도 한 적도 없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소설 같지만 이게 초등학생이 쓴 게 아닙니다. 이게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변시 합격한 법조인들이 검사들이 작성한 겁니다. 단 하나의 증거도 없이 이 상상의 산물인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설마 단 하나의 증거도 없는 어떻게 판사님들이 인정을 했겠어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판결문을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예, 항소기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심은 첫 번째 법리 오해를 넘어선 법리 왜곡, 판단 유탈이 있습니다. 둘째, 아무런 증거도 없이 사실을 인정했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습니다. 셋째, 사실 오해 및 체증법칙 위반이 있습니다. 넷째, 당연히 무죄임에도 위법한 판결이라는 정치적 역풍을 무마하려 일부러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는 편법, 탈법,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심은 헌법에서 보장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먼저 번임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법체계와 판례상 절대로 형법상 일반 이적죄를 적용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제1심은 황당하게도 형법상 일반 이적죄를 적용하였습니다. 형법상 일반 이적죄는 적국 또는 적국의 단체를 이롭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또 국가의 단체도 아닌 반국가 단체여서 적국 또는 적국의 단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북한의 이러한 지위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과 관련된 범죄를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이적 행위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에서도 따로 일반 이적죄를 규정해서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국가보안법상 일반 이적죄를 두어 형법상 일반 이적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1심은 이 사건이 북한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상 일반 이적죄가 아니리 형법상 일반 이적죄를 적용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왜 국가보안법상 일반 이적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형법상 일반 이적죄를 적용하려고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에서 일반 이적죄가 성립되려면 반국가 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라는 신분범 구성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북한 구성원 또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가 아닌 게 명백하므로 일반 이적죄로 국가보안법상 일반 이적죄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처벌하기 위해서 형법상 일반 이적죄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반하는 것이며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해서 기소하고 제1심은 이를 유죄로 선고한 것입니다. 북한이 국가라는 주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2023년도부터 적대적 이국가론을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 동조한 한국 내 반국가 세력도 마찬가지로 북한을 국가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과 제1심의 판결은 명백히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고 추후에 특검보, 검사들과 수사관, 제1심 재판부는 반드시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반하여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여 형법상 일반 이적죄를 적용한 경우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단 하나의 설명도 없습니다. 즉 제1심은 첫 번째, 반국가 단체인 북한을 적국으로 모아 형법상 제99조의 일반 이적죄로 처벌할 수 있다면 왜 굳이 국가보안법상 일반 이적죄를 별도로 규정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것이든 적국에 대한 것이든 모두 형법상 일반 이적죄로 처벌할 수 있다면 굳이 국가보안법상 일반 이적죄를 둘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떨 때 형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상 일반 이적죄로 처벌해야 되는지 제1심은 판결에서 설명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에 한 줄의 설명도 없습니다. 둘째, 형법의 일반 이적죄와 달리 국가보안법상의 일반 이적죄는 반국가 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구성 요건이 추가되어 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를 규정한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보안법상 일반 이적죄는 구성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형법에서 정한 형으로, 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지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제1심 판결에 단 하나도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국가보안법은 형법에 관해서 특별법입니다. 형법과 특별법의 동일한 죄형으로 동일한 범죄 사실에서 처벌할 수 있다면 당연히 특별법이 적용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설사 100번 양보해서 이 사건 국가보안법상 일반 이적죄가 아니라 형법상 일반 이적죄로 의율해야 한다는 제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 사건은 형법상 일반 이적죄 구성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검과 제1심은 형법상 일반 이적죄 구성 요건에 대해 법조인이라고 믿을 수 없는 아주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제1심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1심은 일반 이적죄 성립에는 주관적 구성 요건에 이적 의사, 즉 적국을 이롭게 한다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객관적 요건으로서 이적의 결과, 즉 이적의 위험성도 전혀 필요 없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인이 생각해도 황당하게 그지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명이 이적죄입니다. 이적죄. 한자로 풀이하면 적국을 이롭게 하는 범죄입니다. 근데 적국을 이롭게 할 마음도 의사도 필요 없고 적국을 위할 필요도 없으며 또 적과 통모할 필요도 없고 적국에 무언가를 제공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적국을 위한 것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1심에서는 오로지 그 행위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만 해하면 무조건 일반 이적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특검과 제1심의 판결 논리에 따르면 오산 공공기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한미관계의 악화를 초래한 특검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 모두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일반 이적죄가 성립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사사건건 국익에 반해서 국가의 핵심 예산인 국방분야 예산, 즉 삼축적의 예산, 드론사 예산, 초급 간부 처우 예산 등 처우 개선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해서 대북 방위태세 약화를 초래해서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민주당 의원들 전부와 이재명은 당연히 일반 이적죄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어떻습니까? 그 훈련으로 북한은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에 대해서 아주 강한 한반도의 긴장을 악화시키는 강한 성명서를 내고 행동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군의 군사적 위협이 중대되었으므로 당연히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한국의 합참의장 등 이 한미연합훈련에 관련된 관계자 모두가 일반 이적죄가 됩니다. 그 밖에 불량식품을 납품해서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킨 자, 군인에게 위해를 가한 자, 군의 업무를 방해한 자, 방산비리를 한 자, 군에 대해서 부정적 기사를 작성해서 군의 사기를 저하한 자, 이런 모든 사람이 일반 이적죄가 성립됩니다. 제1심은 더 나아가서 더욱더 황당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일반 이적죄가 고의범일 필요도 없고 이적의 결과가 확정적으로 나타날 필요도 없고 위험만 있으면 성립되고 또 한국의 군사상 이익이라는 것도 유무형 모든 이익이 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대한 과실로 만약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당연히 음주를 했으니까 교통사고가 날 것을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을 쳤습니다. 아니면 군의 중요한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이적죄가 성립됩니다. 고의범이 아니어도 일반 이적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 한국의 군사상 이익이 유무형 모든 이익을 말한다는 것인데 대체 이것을 누가 판단하고 그 기준은 대체 무엇인지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법학에서는 이러한 것을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위헌범이라는 판결도 황당합니다. 최소한 그 기준에 대해서는 판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런 판시가 없습니다. 대체 그 위험을 누가 판단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항상 남북한 간에 군사적 위험 상태가 있고 그 군사적 긴장 상태 때문에 한국군은 항상 군사적 위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위험을 초과해서 더 큰 위험이 발생했을 때 위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위험과는 다른 새로운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위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기준도 하나도 판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 기준을 판단하는 주체도 하나도
판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판사가 생각하기에 위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적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시는 기사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재개에 대해서 북한의 김영철이 한국을 협박한 것이고, 두 번째 기사는 문재인이 국가 상급 기밀이 담긴 USB를 김정은에게 넘긴 사진이고, 세 번째는 이재명 정부 시절에 북한이 8번째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앞으로도 한 번 더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예상 기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전에 11번째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하였습니다. 제1심의 논리에 따른다면은 모두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것인데, 또 해야 할 위험이 있는 것인데 왜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죄로 처벌하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단 하나의 증거도 없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모두 인정한 제1심의 판결의 위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장의 주된 공소사실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즉, 피고인들이 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서 이 사건 무인기 작전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이 무인기를 이용해 심리전을 하면은 북한 최고위층들이 체면이 손상될 것이다. 그럼 체면이 손상된 최고위층은 심리적으로 아주 자극을 받아서 군사도발을 일으킬 것이고, 군사도발을 일으키게 되면은 계엄의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기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소설 같지만 진짜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입니다. 초등학생이 쓴 게 아닙니다, 이게.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또는 변시 합격한 법조인들이, 검사들이 작성한 겁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제1심 판사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정하는 건 좋은데 단 하나의 증거도 없이 특검이 작성한 이 상상의 산물인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설마 단 하나의 증거도 없는 어떻게 판사님들이 인정을 했겠어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판결문을 만약에, 지금은 판결문을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볼 수는 없지만 혹여 나중에 어떤 기회가 돼서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볼 기회가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단 하나의 증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했는데, 그럼 판결문에 적시된 제1심 유죄의 논리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계엄 준비에 대한 입증이 되었으므로 무인기 작전 공모 준비도 모두 입증되었다는 게 제1심의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내란 사건 제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니 증거 없이 그냥 유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제1심부 재판부는 이중 기소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 또는 내란 사건과 이 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별도로 판단해야 되는 게 맞다, 별개의 사건이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주장했는데, 막상 죄를 인정할 때는 동일한 사인이라며 인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공모 여부에 대해서 A, 화면에서 보시는 A 공모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히려 김여현 장관은 사전 피고인에게 사전 보고한 바도 없고 공모한 바도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B에 대해서 살펴보면 체면이 손상되어 심리적으로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 누가? 김정은이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정말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이 법정에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거나 아니면 참고인 조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C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 세계 어느 지도자가 민주국가가 아닌 독재국가, 신정국가, 왕조국가, 부족국가라 할지라도 어떻게 체면이 손상됐다고 군사도발을 일으킵니까? 대체 이러한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하고 이를 인정하면서 특검과 제1심 재판부는 부끄럽지 않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군사도발을 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도 김정은에 대한 참고인 조사 또는 이 법정에서 법정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D에 대해서 살펴보면 참고로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우리 대한민국 민간인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수많은 미사일 도발, 핵실험 때도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찾으려면 최소한 이보다는 상위의 도발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체 이 D 사실을 인정하려면 우리가 북한의 이 계엄 명분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도발을 일으켜야 되는지 모의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수준의 도발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모의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그러한 도발의 수준에 못 미친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되느냐, 이런 대한 모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의에 대한 어떠한 증거, 입증도 없고 판단도 없었으며 심리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실오인 체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의 핵심은 앞서 살펴본 A부터 D까지 모의를 한 후에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피고인이 위법한 무인기 작전을 사전 승인했다는 겁니다. 사전 보고 받은 바도 없고 모의한 바도 없는 피고인이 사전 승인했다면서 제1심이 그 근거라고 판결문에 쓴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피고인이 평소 군사력과 드론 전략에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계엄도 같이 준비했으니 무인기 작전만 김영현 장관이 혼자 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무인기를 평양에 북한에 보내는 것이니 김영현 장관이 혼자 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인기를 보내는 것이 처음 해보는 것이니까 당연히 또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북한 성명 이후에 안보실에 확인하라고 지시하지 않은 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입니다.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간접 증거라고 할 수도 없는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미뤄 짐작컨대 당신이 사전 승인한 게 맞다, 이렇게 판결을 내는 것입니다. 궁예의 관심법으로 30년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드론 전략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 군사력에 관심이 많았다는 게 유죄의 증거랍니다. 이게 가능한 판시입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승인을 했다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이 사건 특검의 구형과 선고형은 30년형입니다. 제1심 판결이 얼마나 잘못된 판결인지, 제1심 선고 후에 왜 기자회견 자리에서 변호인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분노의 눈물을 흘렸는지 여러분들 아마 공감이 가실 겁니다. 또 제1심은 이 사건 무인기 작전이 위법한 작전이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즉 위법한 작전이니까 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위법하다고 이적죄가 성립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도 논리 비약, 황당한 억지 논리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1심이 이 사건 무인기 작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판결문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자일권 요건에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전협정, 교정규칙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인기에 대한 암호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내려진 지시라는 것이고, 세 번째, 사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고, 네 번째, 한국군의 오물풍선 대응기조 계획과 드론사가 자체 수립한 작전계획에도 부합하지 않는 지시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 사전에 공역통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지시라는 것이고, 여섯 번째, 합천작전본부장 이승호 등의 합참 관계자들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작전이 강행됐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번, 5번 등은 군사상 비밀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생략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무인기 작전이 자위권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전협정 위반이 되고 교정규칙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위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유엔사에 관할 권이 있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관할 권이 없습니다. 오로지 피고인들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유엔사는 이 사건 무인기 작전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가 없습니다. 즉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은 자위권 행사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당시 유엔군 사령관은 한국 합참의장에게 전화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무인기 작전이 북한 오물풍선 공격에 대한 한국의 주권적 자위권 행사임을 이해한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위권이 아니랍니다. 1심 판결은. 1심 판결문에 적시한 자위권 요소인 즉시성, 필요성, 비례성이라는 요건을 적용하여도 이 사건 무인기 작전은 자위권 요건에 충족합니다. 제1심은 자위권 요건을 판결문에 설시하였는데 그 내용이 2차 세계대전 직후나 적용될 수 있는, 현대에서는 그런 개념이 적용되지도 않는데 아주 협소한 자위권 개념을 적시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위권의 개념을 줄여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만약 향후 제1심 판결문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개가 돼서 보실 기회가 있다면 법원 판결문에 적시된 자위권이라는 개념은 되게 협소한 개념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제1심 판결문 즉에 적시된 현대에서는 적용되지도 않는 그 자위권 요건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은 자위권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자위권 요건을 충족합니다. 먼저 즉식성과 관련돼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2024년 5월 28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오물풍선 공격을 시작을 해서 계속 해왔습니다. 이 사건 무인기 작전이 진행되기 전까지 20여 차례 작전이 있었고 6천여 개의 오물풍선 공격이 있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당연히 직시성은 충족됩니다. 비례성 원칙과 관련돼서 살펴보면 공격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살포와 오물 투척을 했습니다. 오물풍선을 이용해서. 이 사건 무인기 작전은 그냥 심리전만 수행했습니다. 피해에 있어서도 북한은 오물풍선 공격으로 인명피해, 재산피해 발생시켰고 또 여론전을 통해서 회색제의 전술로 한국의 국론문연을 야기시켰습니다. 이 사건 무인기 작전은 단 한 번의 인명 재산 피해를 준 바도 없고 무언가 했다면 김정은의 또는 김실과의 체면을 손상하는 일만 했습니다. 장소에 있어서도 북한 오물풍선은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 집중되었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무인기 작전은 이에 상하한 지역에서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작전 횟수에 대해서도 북한의 오물풍선은 33회 7천여 개의 오물풍선 도발을 했지만 이 사건 무인기 작전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극소수의 작전만 했을 뿐입니다. 모든 걸 종합하면 오히려 북한 오물풍선 공격보다 강도가 낮은 대응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현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2차 세계대전이나 직후에나 적용할 만한 협소한 비례성 원칙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이 사건은 자위권에 해당됩니다. 이 표는 북한 오물풍선 공격 회차와 일시, 회차별 오물풍선 공격 개수, 그에 따른 한국군 피해 상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작아서 보이지 않겠지만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다 화재에 의한 피해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은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공격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화재에 의해서 피해가 있고 국가 중요시설,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곳에서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의 오물풍선을 공격을 중단시킬 필요성이 매우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 두 번째로는 야당이 오물풍선 공격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정치적 공세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물풍선 도발을 중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한국군에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을 중단시킬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합참 정보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기상 상황을 고려할 때 2025년 3월까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또 가성비 측면에서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났기 때문에 북한은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물풍선 공격의 정확성이 매우 증가했습니다. GPS를 이용해서 원하는 곳에 낙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원하면 대량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또 원하면 국가 중요시설에 테러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제 이준호 사령관이 내란 사건에서 증언을 했는데 특히 서울시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곳이 바로 이 정수시설이었다고 합니다. 북한 오물풍선의 그 오물들이 정수시설에 또 투하되는 경우에는 서울 시민이 먹는 모든 물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수 있고 또 지하철이나 기차가 지나가는 한강의 교량에 투하되는 경우에는 기차 탈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심각하게 상당히 이 오물풍선을 바라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당시 오물풍선 공격이 가을과 겨울로 접어들면서 대규모 화재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으로 상당수의 화재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아까 빨간색 표시를 봐서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화재가 가을과 겨울로 접어들면서 대량 화재가 발생해서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도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북한 간에 군사적 무력 충돌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오울풍선 사태를 신속하게 시켜야 된다는 그 필요성이 점점 절실해졌던 것입니다. 네 번째, 오울풍선 자체가 갖는 위험성도 매우 컸습니다. 당시 군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은 오울풍선은 무겁게는 20kg까지 나갑니다. 그것이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내려와서 투하됐을 때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63빌딩이 아니라 그 월드타워에서 볼링공을 그대로 놓고 자유낙하시키는 것과 똑같은 위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야구 경기장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관중이 모인. 아마 이 정부는 뭐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탄핵을 당할 것이겠지만은 그 심각한 피해 때문에. 변호인, 예, 뭐 변론도 그렇고 시간이 한 10분 내에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시간 제한은 좀 아까 안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근데 30분을 일단 일응의 기준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예. 좀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 심각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특검과 재심 주장 논리대로 피고인과 김여은 장관이 개혁문문 조성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약에 준비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오울풍선을 그대로 두었을 것입니다. 오울풍선 공격에 의해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자사령관한테 명령해서 그에 상관 피해를 북한에 주도록 대응 조치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지전으로 계속 확대가 돼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고 따라서 개헌명분을 조성하는데 더 유리했을 겁니다. 당시 야당인 이재명과 민주당조차도 왜 고의로 이거 방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발생하도록 지금 현 정부에서 고의로 방치해서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공격을 하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이재명은 공세도 심하였습니다. 해당 그림은 관련 기사들과 또 국회에서의 발언들입니다. 서영고, 박선원 의원 등은 생화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했고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중사격을 통한 격추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검이 문제 삼고 있는 사격보다 더 강경한 대응을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오울풍선 공격에 대해서 합참은 초기에 안전수거 원칙에서 계속 대응 방법을 발전시켜 나갔고 내용에 가려진 표들은 북한의 오울풍선 공격이 개시된 2024년 5월 28일부터 2024년 11월경까지 합참과 제작사가 각종 토의와 지시 등을 통해서 마련한 각종 대응 방안들입니다. 모두 하나의 표로 작성된 것인데 군사 기밀에 해당되는 부분에 모두 가려놨습니다. 비물리적 방법으로 북한 오울풍선 도발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무인기 작전의 이외에 대북방송밖에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나온 바와 같이 2024년 7월경에 대북방송을 개시했습니다. 근데 북한 오울풍선 도발은 오히려 개시한 그 다음날 바로 시행이 9차 도발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걸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했고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 무인기 작전도 합참에서 당연히 논의된 방법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합니다. 북한의 오울풍선 도발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우리식 피해가 누적되고 있었고 또 물리적 타격을 수반하지 않는 비물리적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자신과 합참의장이 판단했을 때 이 무인기 작전은 중요한 하나의 옵션이었다. 군사적 관점에서 비록 장관이 지시를 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신과 합참의장 모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모두 증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 사건 무인기 작전은 비례성, 즉시성, 필요성 모두 충족한 작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특검과 제1심은 이 사건 무인기 작전이 사전에 NSC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치지 않아서 위협한 작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모든 형벌은 법령에 따라서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이러한 사안 정도면 NSC 상임위원회를 거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엿잔수 마음인 겁니다. 법령에 협의를 거치라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법령을 만들어서 위법하다고 판시를 한 겁니다. 법에 나왔는 내용인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르면은 NSC 회의는 대통령 자문에 응하는 기구, 즉 대통령이 요청을 했을 때 응하는 기구입니다. 반드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사대를 거쳐야 되는 기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상임위원회는 NSC에서 위임한 상황만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상임위원회에 요청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법령에 몇이 나와 있는데 거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거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인기를 뺀 작전 자체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거쳤다는 점은 기록과 판결문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으로 특검과 제1심은 이 사건 무인기 작전이 한국군의 오물풍선 대응기조 또 계획과 맞지 않아서 또 드론사의 작전 계획과도 부합하지 않는 작전이었다고 이렇게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기조는 탐색, 추적, 안전수거였다고 판시하면서 인명피해 발생 시 추가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며 추가적인 대응에는 이 사건 무인기 작전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제출한 합참과 지작서에 오물풍선 대응 관련 많은 지시와 지침, 토의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왼쪽에 나와 있는 표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 초기에는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북한의 새로운 도발 형태였기 때문에 제1심 판시대로 탐색, 추적, 안전수거라는 그런 대응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오물풍선 공격이 계속되면서 대문에 따라서 한국군은 합참과 지작사의 차원에서 그 대응 방안을 아주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모두 관계자들이 공히 진술하고 증언하였습니다. 그 대응 방법을 발전시킨 것을 종합한 것이 아까 보여드렸던 표고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네 번째 왼쪽에 있는 표입니다. 또한 국방부 차원에서도 2024년 5월 28일 날 북한이 오물풍선 공격을 개시한 바로 직후에 가용한 대응 방법으로 5가지 방법을 예하부대에 지시를 했고 또는 국방부 차원에서 지시를 했고 합참에서는 드론사령부에 북한 오물풍선 공격에 대응해서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또 지시도 했습니다. 또한 NSC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전을 포함한 2개의 작전에 대해서도 결정을 했습니다. NSC 상임위원회, 국방부, 합참, 드론사 모두 가용한 방법을 이용해서 즉각적으로 대응 방법을 마련하도록 직후에 바로 그런 상황들이 진행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진술하지는 않겠습니다. 합참이 드론사의 하드한 대응 관련 지시에 따라서 드론사는 1차와 2차에 걸쳐서 합참에 보고를 했습니다. 드론사는 이렇게 작전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대응 방법 안에 그 대응 방법은 별도 그러니까 규정이 어긋난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드론사령부 령의 2조 1호에 따른 드론작전 사령부의 고유의 임무에 따라서 준비를 한 겁니다. 드론작전부 사령부 영에 보면은 제2조 제1항 1호 남옥에 보면은 심리전 이 드론사령부 본연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드론을 이용한 심리전이 뭐가 있겠습니까? 드론을 달고 방송하는 거, 드론을 달고 어떤 걸 하는 거 이런 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그 방법을 발전시켜 나간 것입니다. 전혀 위협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차례입니다. 특검과 제1심이 문제 삼고 있는 북한의 무인기를 보내서 어떤 심리작전을 했다라는 이 공소사실이 이적행위라는 것인데 북한에 무언가를 보내는 것은 이미 합참의 지시에 따라서 드론사가 마련을 한 것이고 또 무언가를 하라는 것, 무언가도 마찬가지로 NSC에서 이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김영현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전혀 새로운 지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면서 피해 확산 우려가 증대되는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을 어떻게 하면 중단시킬까? 무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비무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중단시킬까 하는 고민에 의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시절부터 발전시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합해서 실시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면은 한 번에 보낼 때 750개 정도 최대 많게는 보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 근데 이 사건 작전이 시행되고 나서 횟수를 살펴보면은 40회, 20회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네모칸을 보면은 비어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건 많은 피해, 화재,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공격이 있는데 작전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적인 작전이었습니다. 다음. 군사적 이 사건 작전으로 인해서 한국군은 군사상 불이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군사적 불이익과 관련돼서도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북한 긴장 상태가 악화돼서 한국군의 위험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무인기 작전 이후에 북한의 특이한 도발 주문은 단 한 번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관계자들이 증언했습니다. 오히려 앞서 설명한 문재인 정부 때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따른 긴장상태 악화, 미사일 도발, 그 다음에 현 정부에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이런 것들이 지금 더 심각한 위협입니다. 당시에는 김여정의 담화 위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이러한 판결을 했는지 의문을 따릅니다. 더욱이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은 요격까지, 오늘 복석 요격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즉 무력을 이용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왜 이적죄로 기소를 안 하는 겁니까? 당연히 무력을 사용하면 군사적 위협이 증대될 것은 뻔한 것인데, 두 번째로는 너무나 군사상 어떤 이 결과에 대해서 넓게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상당히 코미디 같은 판시를 했는데, 이 사건 무인기 작전의 놀라운 폭탄이 평양의 방공태세를 강화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방어태세 강화가 한국군의 군사적 불이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런 내용의 소설을 초등학생들한테 보여주면 비웃음 살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반박하는 것도 창피할 정도입니다. 북한의 방어태세가 강화되었기에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바로 북한을 공격할 것인데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을 바로 공격할 겁니까 지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북한의 방어에 자신의 군사적 역량을 사용함으로써 공격에 대한 군사적 역량은 사용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의 어떤 도발, 공격적인 군사적 역량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한국군의 군사적 이익에 더 부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반박할지도 좀 난감할 따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보안이 취약한 무인기를 이용해서 작전을 해서 결국 무인기가 추락해서 북한의 경로 데이터 등을 보게 해줌으로써 군사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제1심에서 충분히 다투었습니다. 오히려 보안 조치를 어떤 이 모듈을 심지 않은 것이 군사적 이익에 더 부합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항소유서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사건 기소는 이 계엄을 위해서 무인기 작전을 이용했다는 소설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결국 무인기 작전과 계엄을 엮으려는 시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 군사상 불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이게 뭐 자위권에 위반되느냐 위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게 계엄을 위해서 한 것이냐가 결국은 이 핵심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의도가 없고 무인기 작전을 했다면 이게 일반적자가 되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2022년도 12월 26일 날 무인기 작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유엔사에서 공식적으로 자위권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정절적 위반이라고 결정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건 일반적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 사건의 무인기 작전이 일반적이 되느냐? 바로 계엄과 엮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 사건 무인기 작전이 일반적이 아니냐는 과연 이게 계엄의 명분을 삼으려 했느냐 안 했느냐, 계엄에 이용하려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1심은 무인기 작전이 계엄 선포 명분이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접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재판정에서 심리도 한 적도 없습니다. 1심에서는 별도의 목차도 없이 여러 곳에서 산재해서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이를 인정한 근거들을 판결문에서 찾아서
이게 종합을 해보면 크게 이렇게 6가지 정도 압축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승호도 합참 관계자 등이 거부를 했는데 지시를 했고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과도 이 점에 대해서 다투었다는 겁니다. 둘째, 적의 오물풍선 공격이 없는 기간에도 왜 무위기 작전을 시행했냐 이겁니다. 세 번째, 여인영 사령관 메모에 무인기를 이용한 계엄 상황 조성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물풍선 대응 기조에 부합하지 않고 드론사 작전 계획에도 없는 것이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 NSC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여섯째, 기타 위법한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여인영 사령관 메모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합참 관계자가 모두 반대했음에도 강행시켰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승호 합참본부장 아까 발언 말씀드렸듯이 다 동의한 부분입니다. 단지 이승호가 반대한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 무인기 작전을 보내서 특정 지역의 방공망이 강화됐기 때문에 덜 방공망이 강화된 지역으로 다시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용현 장관은 수용을 하고 방공망이 덜 강화된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검과 제1심은 김용현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이 다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점도 되게 우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급자인 국방부 장관이 하급자인 합참의장과 다투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실상은 이렇습니다. 김용현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 간에 북한 오물풍선 공격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인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안보실 관계자들 인식과 비슷하게 C-타격 등의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은 C-B-타격의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겠다는 것이고, 김용현 장관은 우리 국민의 생명,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재비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용현 장관은 김명수 합참의장의 이런 안일한 인식에 대해서 불만을 표한 것입니다. 질책을 한 것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의 생각은 뭐냐면, 일단은 사람이 죽어 나가야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시 김용현 장관이 합참의에 지시한 내용은, 김용현 장관이 김명수 장관을 통해서 합참에 지시한 내용은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2016년도부터 일관되게 유주되어 오고 있고, 또 현 이재명 정부에서도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만약에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기본 대응 지침을 내린 바 있는데, 그 지침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적 오물풍선, 쓰레기풍선 공격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부양 원전 인근 북한 지역에 대해서 대응 의지 피력을 위해서 표적을 선정해 놓고 타격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C 사격도 준비를 하라고 대응 지침을 내렸습니다. 직강 끝.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쭉 내려왔던 대응 기조 그대로 유지하고 대응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점 그대로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근데 김명수 합참의장은 사람이 죽어나기 전까지는 그에 따를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김용현 장관이 합참에 내린 지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응 매뉴얼에 따른 정상적인 지시였습니다. 근데 왜 김명수 합참의장 이에 대해서 약간 거부 반응을 보였느냐? 한마디로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군인들이나 안보를 담당하는 직원들 모두가 공무원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책임지기 싫어합니다. 책임질 만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법적으로 회피할 거리를 마련한 후에야 조치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먼저 조치를 내렸다는 이렇게 일반 이적죄로 기소가 되어 30년 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국민에 대한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향후 발생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리고 대응 지침도 마련되어 있고 매뉴얼도 있습니다. 이하부대에 다 하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나가지 않고서는 자신이 먼저 그러한 지침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군이 국방을 수호할,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의지가 지금은 없는 겁니다. 이적 사건 제1심 판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안보실 관계자들 입장을 인용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향후에 자주국방의 태행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고, 결국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추후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일 것입니다. 재산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이 없는 중에도 무인기 작전이 계속 실행됐던 것은 북한 오물풍선 도발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제1심의 판단입니다. 왼쪽 표와 같이 살펴보면 특검이나 이적사건 제1심이 말하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없었다는 시기가 30여일차 북한 도발에서 32차 도발 사이 24일간입니다. 31차 도발에 대해서 우리 측 대응을 한 것을 고려하면 그 대응일로부터 무인기 북한의 도발이 없었던 시기를 또 다시 한번 계산하면 17일에 불과합니다. 17일. 2023년 5월 28일부터 북한 오물풍선 공격을 시작해서 무려 6개월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17일간 기간 도발이 없었다고 오물풍선 도발이 없었던 시기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8차부터 31차까지 총 4회 도발을 하였는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31차 도발이 있고 나서 대응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횟수에 거의 상응하게 비례해서 도발로 대응을 했습니다. 전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의 31차 도발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특히 다른 도발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31차 도발 때 폴란드 대통령 공식 환영식장에 오물을 투하하는 도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오물이 폭탄 등이나 생화학 무기가 될 수도 있었다는 가정을 전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국가 원수에 대한 테러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북한과 폴란드는 실질적으로 당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의 정예사단 2만 명의 병력을 파병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지원하는 것처럼 상당한 수의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폴란드와 북한은 실질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원소에 대해서 테러 위협을 가한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전의 청화라고 불린 만큼 드론전이 현대 전쟁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군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폴란드와도 드론에 대한 협력을 그때 강화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더군다나 폴란드는 우리의 방산 물자를 상당히 많은 수입을 하고 있어서 우리 한국과 방산 협력에 매우 중요한 국가라는 걸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31차 도발은 매우 심각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회 작전을 실시한 것입니다. 야당도 그때 폴란드 대통령 공식 환영 만찬 그 행사장에 북한 오물풍선 도발이 있자 나라 망신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 메모에 무인기를 이용한 적의 도발 유도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는 여인영 사령관도 무인기 작전을 사전에 모의한 것이고 그러한 취지로 무인기 작전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판결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10월 18일 메모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주장하고 제1심이 인정한 2024년 10월 18일 메모의 내용을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쭉 이렇게 이어서 있습니다. 이 중에 특검은 앞부분 기재 1번만 선별적으로 빼와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내용만. 근데 1번부터 4번까지 전체 내용을 쭉 보면은 특검이 주장한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특검의 객관 의무에 명확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1번 외에도 2번, 3번, 4번을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2번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전투병력 파견을 공개해서 글로벌 안보 상황의 위험성을 국민들한테 좀 알리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2번이. 3번은 북한이 전략무기 시험 발사를 하면 우리도 고유형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해서 그 발사 시험을 공개를 하자. 네 번째로 미 대선 결과 누가 당선이 되면 즉시 정상급 공조통화를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1번, 2번, 3번, 4번을 쭉 보면 어떻습니까? 무인기를 이용해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내용입니까? 북한 도발을 막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서두 부분에, 이 메모 서두 부분에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 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된다. 이게 바로 어떤 무인기 작전을 통해서 북한 도발 유도한다. 이런 취지랍니다. 특검이나 재심 판실은. 그렇지만은 이 내용 자체를 그렇게 보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또 당시 합참과 국방부가 북한의 어물풍선 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서 그 도발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고심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런 합참과 국방부의 어떤 인식과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 메모가 작성된 시기가 10월 18일입니다. 이 사건 무인기 작전은 훨씬 이전에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메모가 무인기를 위해서 모의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다. 협의하는 과정에 작성된 것이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9월 달에는 작성됐어야 됩니다. 무인기 작전이 다 실행되고 나서 시작되고 나서 이후에 작성된 메모가 어떻게 무인기를 이용한 도발 유도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아무런 관련도 없는 내용인데 연영 사령관이 이 메모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그냥 끄적인 것이다. 왜냐하면은 2번, 3번, 4번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한테 건의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 급이 아닙니다. 방첩사령관이 어떻게 대통령한테 직통으로 전화를 하겠어 건의를 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은 그냥 자기 생각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자기 생각을 적은 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 적었다고 1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들 중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절대로 이 사건 무인기 작전은 계엄명분 조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건 무인기 작전을 진짜 준비하고 계획했다면 그런 이유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33차 도발이 적기였습니다. 적기. 마지막 무인기 도발. 여러분들 아시는 그 계엄일과 가장 근접한 33차 도발이 있었을 때 우리가 대응을 했었어야 됩니다. 무인기 작전을 했든 타격을 했든 이럴 땐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무력적인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훨씬 이전에 이 사건 무인기 작전은 이미 중단된 상태였고 이때 33차 도발 때 김여현 장관은 합참에게 내린 지시는 현상 유지, 잘 상황 파악하고 있어라, 안전 및 상황 조치해라 라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특히 1심에서 이 강호필 사령관을 지작사령관으로 임명했다고 특검 다 이 공소장에도 기재되어 있고 1심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 강호필 사령관을 지작사령관으로 임명한 경위를 살펴보면 더욱더 이 무인기 작전과 계엄선포 명분 조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강호필 사령관에게 군이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사실은 아닙니다. 군이 좀 정치에 관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고 강호필 사령관은 그 말을 듣고 나 전역하겠다 이렇게 국방부 장관에게도 얘기를 했고 당시 합참의장에게도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강호필 사령관을 김여현 장관이 추천을 하고 피고인이 승인을 해서 지작사령관에 임명을 합니다. 김여현 장관과 피고인의 어떤 인식, 계엄에 대한 인식, 군이 정치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령관을 지작사령관에 임명을 한 겁니다. 지작사령관 육군 전력의 75%를 담당합니다. 더욱이 이 지작사가 바로 북한 오물풍선을 대응하는 부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 오물풍선의 도발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 도발에 따른 우리 무인기 작전에 따른 북한의 도발이 우리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작사가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확대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그러려면은 지작사령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무엇보다 중요한 지작사령관의 김여현 장관과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앉혔다? 이 자체로도 전혀 이 사건 무인기 작전들은 계엄명분 조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1심은 여러 가지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공개재판 주의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사유를 들지 않고 재판의 편의를 위해서 전 재판을 다 비공개로 했습니다. 이런 위법으로 인해서 제1심의 판결은 공소 기각되어야 마땅하고 또 공소 기각이 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무죄 선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